메인은 주식과 채권이에요.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는 메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보험 역할을 해주는 금이나 원자재 같은 대안자산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민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난 2, 3년 동안 포트폴리오가 꽤 잘 나왔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스닥 중심으로 담아뒀는데 수익이 났다든지, 미국 대형주 ETF를 꾸준히 사뒀는데 꽤 올랐다든지. 근데 그 포트폴리오가 앞으로도 계속 통할까요? 주식 위주로만 담다가 가격대나 시기를 놓쳐서 물리게 되면 강제 장투로 변경하시나요? 최근 주식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수익이 났던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수익이 내가 잘 분산해 놓고 난 건지, 아니면 한 방향으로 쏠려 있었는데 그 방향이 운 좋게 맞은 건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그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장의 축, 금리의 방향, 그리고 안전자산의 기준,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생겼어요. 오늘은 그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환경 내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볼게요. IMF와 주요 투자은행들이 보는 26년 글로벌 성장률은 약 3.1%입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팬데믹 이전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경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회복의 탄력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나라마다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은 OBBA 법안이라고,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이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을 트럼프가 통과시켰는데, 기업들의 법인세를 내려주고 개인들의 소득세도 내려주면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시켜서 이게 자산시장까지 상승시키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성장까지 올려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건데요. 미국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한다고 했었는데, 최근 FOMC에서 기준금리를 3차례 동결시켰죠.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인하를 하겠다는 건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양방향을 나타내는 중의적인 표현을 썼어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니 금리 인하 속도나 인하의 크기가 시장 기대치보다는 더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데이터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0.5% 정도 인하를 전망하고 있어요. 영국은 공식적으로 어디까지 내린다 목표가 3%까지예요. 그런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일본이 90년대 버블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 있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하반기까지 1에서 1.5%로 인상하는 사이클에 진입했어요. 수치로 보면 왜 이렇게 싸고 낮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4년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현재 기준금리 0.75%까지 올렸거든요. 속도를 보면 일본에게도 공격적인 인상인 거죠.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돈도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게 26년도 시장의 출발점이에요. 자, 이 흐름이 실제 자산시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크게 세 가지 변화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식시장 내부의 무게 이동입니다. 지난 몇 년은 미국 대형 기술주로 빅테크가 시장을 이끌었죠. 상위 10개 종목이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 곳에 그렇게 몰려있다는 건 그만큼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같이 다 흔들린다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미국 대형주의 향후 10년 연평균 수익률 전망은 3%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어요. 반면 국제 선진국 소형주나 신흥국 주식 전망은 7에서 8% 이상으로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수익 낸 방식이 앞으로도 똑같이 통할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 특히 한국이랑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 재편 안에서
그리고 인도는 인구와 인프라 때문에 구조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두 번째는 채권이 다시 쓸모 있어졌다라는 건데요. 한동안 채권은 투자할 이유가 크게 없었죠. 왜냐면 금리가 너무 낮았으니까 수익이 거의 없으니까 다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몰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데요. 미국 국채 기준으로 향후 10년 연평균 수익률 전망이 4.4%대예요. 하이힐드 채권은 더 높아서 5%대이고 신흥국 현지 통화 채권은 7.5% 이상 수준까지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채권이 안전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이자 수익 자체가 꽤 의미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채권 수익률이 4에서 5%대면 주식이 그보다 충분히 더 높은 수익을 줘야 사람들이 주식을 선택하겠죠. 이 말은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주식의 기대 수익률 기준선도 높아졌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고평가된 주식을 계속 담는 건 부담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금과 원자재가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었죠. 많은 분들이 그냥 금 가격이 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단순한 금값 상승이 아닙니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달러 의존도를 좀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매년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죠. 재정 적자도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달러 말고 다른 안전자산이 필요해. 이런 수요가 금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란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통화가치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까지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올리게 되고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나 채권에도 영향을 크게 주잖아요. 그런데 금은 주식이나 채권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그런 보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이 오를 거다라고 금이라는 자산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보험적인 측면에서 금을 일부 담아두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금은 중앙은행이나 일반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든든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자산인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중앙은행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과 영국은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복잡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일단 일본의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말 그대로 엔화를 끌고 와서 환전한다는 말이에요. 일본 금리가 매우 싸니까 투자자들이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꾼 다음 투자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돈을 빌리면 4%대 이자가 나오는데 엔화를 빌리면 1%도 안 되죠. 비용을 적게 내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하면 엔화를 빌렸던 사람들이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 움직임이 시장 공포와 함께 동시에 빠르게 작용하면 들고 있던 주식이나 투자했던 걸 모두 매도하고 엔화로 바꾸면서 엔화 강세가 더 강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달러 자체 방향도 바뀌었어요. 일단 지금 매우 강달러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강세 압력이 줄어들 거고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나 유로, 엔화가 강해지죠.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달러로 표시된 금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즉, 금값 상승은 그냥 금이 인기 있어진 게 아니라 달러 체제에 대한 신뢰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미국은 동결하고 일본이나 유럽은 인상하고 뭐 이런 중구난방으로 돈의 흐름이 꼬인다든지 아니면 최근처럼 호르무즈 해협 같은 지정학적 불안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인 거죠.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달러 약세에 금리 인하 기조가 오면 그동안 고금리에 짓눌렸던 자산들이 숨통을 좀 트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 쪽이나 주식 쪽으로는 중소형 성장주, 신흥국 주식들이 그 대상이에요.
반면에 지난 몇 년을 주도했던 미국 대형 기술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 기대 수익률도 낮아졌으니 상대적으로 매력이 줄어들겠죠. 한 방향으로만 달리던 시장이 속도를 줄이며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고 그 전환의 신호들이 지금 동시에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메인은 주식과 채권이에요.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는 메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보험 역할을 해주는 금이나 원자재 같은 대안자산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어서 주식으로 자산을 몰아넣는 경우엔 시장 흐름이 변하는 순간에 전체 자산이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 자체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죠. 이 시장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면 동시에 손실률도 올라갑니다. 이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식에 몰빵하고 이만큼 오르면 이 정도 수익이 난다고? 와, 가슴이 두근두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가주죠. 작년에 관세 이슈 터질 거 예측 가능한가요? 코로나나 러우 전쟁, 아니면 최근에 이란 전쟁, 그리고 여태 있었던 금융 위기들, 이런 거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경기나 주식이 호황되면서 부자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위기 때 생겨나는데 위기가 오면 자산들을 헐값에 던지고 떠나거든요. 주식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회사들도 위기 때 못 버티고 파산하게 되는데 이때 현금 짱짱한 회사들이 인수해버리잖아요. 말로는 쉽죠. 주식이 폭락하면 산다. 비쌀 때 판다. 인간의 감정은 본능적이죠.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공포가 밀려옵니다. 22년도에 비트코인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폭락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5만 전자, 4만 전자 갔죠. 그 당시 차트를 매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거 거기서 사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비트코인은 1,000만 원 갈 것 같았고 삼성전자는 3만 원 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를 이해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언제든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 시장 안에서 내 재산을 불리려면 보험도 어느 정도 드러나야겠죠. 그래서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거죠. 주식은 보통 성장을 기대하는 자산이죠. 정상적인 성장과 적당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식이 상승하죠. 반대로 채권은 경기 둔화에 대한 방어 자산으로 가져가요.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은 하락하지만 달러 채권은 올라서 방어해 줍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면 주식 채권이 안 좋더라도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 방어해 줍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농담을 해요. 뭐 수익이 보장된다고? 원금까지도 보장된다고? 그거 사기 아니야? 알고 보니 적금을 말하는 거였죠. 적금을 들면 만기 시에 이자가 나오듯이 채권을 사면 고정금리로 계속 이자가 나와요. 만기 될 때까지. 고금리일 때 채권을 사두면 시장의 금리가 내려가도 고금리의 이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경기가 둔화되거나 금리 인하하는 국면에서는 채권이 보험 같은 역할을 하고 이게 또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스피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국내 주식 위주로 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코스피라는 자산은 어떨 때 흔들리냐면 한국 경제가 위축일 때 흔들립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위축될 때 어김없이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바로 환율인데요. 코스피가 빠지면 대부분 원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미국 국채를 달러로 들고 있으면 코스피가 빠지는 그 순간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환율이 올라가니까 달러 자산 자체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신호가 오면 미국도 금리를 내리게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즉 코스피가 무너질 때 미국 국채가 환율이 오르면서 1차 방어를 해주고 그리고 채권 가격 자체가 뛰면서 이중으로 방어해주는 구조인 거예요. 마치 차 안에 안전벨트 같은 역할이죠. 그렇다면 금은 언제 필요할까요?
주식도 흔들리고 채권도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물가는 높아지고 성장은 둔화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달러 자산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까지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때는 금이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줍니다. 금은 어떤 국가의 신용도나 통화 정책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땐 가장 빛을 발하는 자산인 거죠. 마지막으로 원자재를 한번 볼게요. 원자재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원자재는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유리하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일부로 소량만 담아서 전술 자산으로서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재도 AI 산업이나 최근에 이란 전쟁과 같이 에너지 패권과 같은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투자해보면서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변동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메인 자산으로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채권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 다음 대안 자산으로는 금이나 원자재를 들고 갈 수 있겠죠. 여기서 미국 주식이랑 미국 채권은 이미 달러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변동성 있는 리스크 자산인데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양적 긴축으로 시장 전반적인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때는 주식 당연히 하락하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채권 가치도 하락하잖아요. 실제 금리가 오르면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도 매력이 좀 떨어질 텐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하냐? 이럴 땐 사실 달러 현금이 제일 필요한 상황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달러 수요도 있을 테니 달러 가치가 오르겠죠. 모든 자산이 하락하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을 일부 매도하면서 달러의 비중을 조금 늘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을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포함되겠는데요. 시장이 긴축에 진입하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기조가 나타나거나 그런 단계에 따라서 달러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미국 주식을 시장 방향에 따라 조금씩 매도하면서 달러 현금으로 그리고 미국 장기 채권도 축소하면서 현금이나 단기채로 비율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이 시장에 오래 남아 계신 분들 경험이 누적될수록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투자로 변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산이 커지거나 시장에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다 보면 예측을 통해 고수익을 내는 스타일은 얼마 못 가고 욕심이 생기면서 다 날려버리게 되거든요. 시장을 대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 놓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는 거죠. 수익은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복리로 자산을 늘려가야 한다. 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건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 라는 걸 몸소 깨우치게 되면서 안정적인 투자 스타일로 가게 되지 않나 싶어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넓게 펼쳐놓고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주식, 채권, 금, 원자재 이걸 그냥 각각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배치시켜 놓고 그게 결국에 지금과 같은 고변동성 시대를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요. 자기 자산이 작던 크던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산이 적으니까 고수익이 필요해. 주식에 전부 투자해야겠어. 그 방식이 맞다면 그렇게 가보시면 되고 자산이 적더라도 몇 년 시장을 보니까 시장은 늘 변칙적이고 어떤 상황에서 대비하고 싶어. 적은 자산으로도 먼저 익혀놔야 어느 시기엔 어느 자산이 강하구나, 어느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나를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산이 커졌을 때도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